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은 바로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입니다. 이 책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글쓰기, 그거 재능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에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글쓰기에 대한 오랜 두려움을 확 자신감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글쓰기 하면 아이고, 나는 글재주가 없어서 아니면 원래 글 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부터도 좀 그런 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마치 운전 배우는 것처럼요. 처음엔 다 서툴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글쓰기도 딱 그렇다는 희망을 주거든요. 네, 단순히 뭐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하는 기술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왜 글쓰기가 중요하고 또 좋은 글은 어떤 생각, 어떤 읽기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책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면서 어쩌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글쓰기 잠재력, 그걸 한번 같이 깨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부터 시작해보죠. 정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기능이다. 네, 딱 잘라서 말하죠. 기능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 키우듯이 글쓰기도 훈련으로 글쓰기 근육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히 저자는 모든 글쓰기가 다 똑같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문학적인 글쓰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좀 재능의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나 뭐 이메일 아니면 자기소개서, 블로그 글 같은 거 이런 논리적인 글쓰기는 재능보다는 확실히 후천적인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논리적 글쓰기. 우리가 일상에서 훨씬 많이 쓰는 글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심지어 나만큼 에세이를 쓸 수 있다, 노력하면. 이게 뭐랄까 약간은 과감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하, 네, 좀 그렇죠. 유시민 작가만큼 쓰려면. 네. 하지만 글쓰기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당신에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기를 팍팍 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격려라고 생각해요. 비유를 들어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아까 운전 말고 다른 예시 같은 거 없을까요? 요리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아, 요리요? 네. 처음에는 레시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막 계량 스푼 찾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신없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새 레시피 안 보고도 뚝딱뚝딱 만들고 심지어 나만의 비법 같은 것도 생기죠. 그렇죠. 간도 눈대중으로 맞추고. 글쓰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막 어색하고 단어 고르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계속 쓰다 보면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반복적인 훈련. 이걸 통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러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만큼 훈련에 시간을 썼나?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물론 저자도 안도현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네,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그런 시구 같은 예술의 경지는 노력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인정해요. 하지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일상에서 직장에서 필요한 글들은요. 글쓰기의 기본 원리랑 구조를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잘 쓸 수 있다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과 훈련의 영역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핵심 메시지에서 당신이 지금 당장 딱 마음에 새겨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글재주가 없어. 이 생각부터 버리는 겁니다.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기. 네, 글쓰기가 무슨 신비한 능력, 타고난 재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 기능이다. 이렇게 딱 인식을 바꾸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당장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기술을 한번 연마해 본다. 이런 마음으로 뭐라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글쓰기가 기술이라는데 동의했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술 어떻게 연마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글쓰기 능력 향상의 첫 번째 철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읽어야 한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책만 많이 읽는다고 글쓰기가 저절로 늘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자도 그 점을 명확히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래요. 아, 그런가요? 네, 하지만 많이 읽지 않고 잘 쓰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많이 읽기는 그냥 눈으로 쓱 훑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철칙이랑 연결되는데 바로 텍스트 발췌 요약 훈련입니다. 텍스트 발췌 요약? 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걸 뽑아내고 그걸 내 말로 정리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자가 본인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 네네, 유명하죠. 그 책이 사실은 이 발췌 요약의 결과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맞아요. 여러 역사책이나 자료들을 읽고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고 발췌, 그 핵심 내용을 자기 언어로 다시 간추리고 요약,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책을 썼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여기저기서 베껴서 짜깁기 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남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글의 핵심 논리가 뭔지 파악해서 그걸 내 것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즉 독해력과 요약 능력, 이게 모든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체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 없으면 기술 훈련 해봤자 소용없듯이 글쓰기도 이 독해랑 요약이라는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자가 대학 다닐 때 학회 활동 경험 얘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시예요. 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매주 책 읽고 각자 맡은 부분 요약해서 발표하고 그걸로 또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글쓰기 훈련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요, 다른 사람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요약할 줄 알아야 내 주장도 명확하게 펼 수 있거든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내 말도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남의 글을 제대로 읽고 요약할 줄 아는 능력이 좋은 글쓰기의 진짜 출멸점인 거죠. 하긴 요약이라는 게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니까요. 솔제니친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마지막 문단 이야기도 기억나요. 네네. 그 몇 문장으로 주인공의 고된 하루뿐만 아니라 그 스탈린 시대 전체의 분위기까지 압축해서 보여주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예시가 보여주는 게 요약이라는 게 단순히 글자 수 줄이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텍스트의 본질을 꿰뚫어서 핵심 의미를 딱 응축시키고 때로는 거기에 새로운 의미까지 부여하는 아주 창조적인 재해석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읽기와 요약이라는 기초 체력, 이걸 기르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당장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재미있게 읽은 뉴스 기사나 아니면 블로그 글, 책의 한 단락도 좋고요.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핵심 내용을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세 문장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원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혹시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이랑 서로 요약한 내용 한번 비교해보고 나는 이게 핵심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자, 기초 체력을 다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좀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세 번째 핵심, 논증의 기본 원칙을 지켜라. 이거죠. 논리적인 글쓰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논증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첫째, 취향 고백이랑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해라. 취향과 주장 구분. 둘째, 주장을 했으면 반드시 논증을 해라. 근거를 대라는 거죠. 주장은 논증하라. 셋째, 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집중해라.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글을 써도 글의 설득력이나 논리적인 완성도가 확 좋아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취향과 주장을 구분하라. 이게 언뜻 들으면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자가 독일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화가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 예시예요. 네, 뭐였죠? TV 뉴스에 피어싱을 여러 개 한 여성 정치인이 나왔대요. 그걸 보고 어떤 독일 학생이 혼잣말로 저건 미친 짓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헉, 좀 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물었대요. 왜 그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니 저런 쇠붙이 살 돈 있으면 아프리카 애들이나 돕지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논리가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을 질문했던 학생이 날카롭게 파고든 거예요. 아니 그럼 귀걸이 한 쌍은 괜찮아. 그 돈으로도 기부할 수 있잖아. 도대체 뭐가 정상적인 장신구고 뭐가 비정상적인 건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 뭐야? 이렇게요. 결국 처음 말했던 학생은 자기 말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개인적인 가치 판단, 즉 취향에 기댄 비난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런 스타일의 피어싱이 좀 별로야 라고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 이게 취향 고백하고 남의 선택을 미친 짓이라고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는 것. 이건 논증이 필요한 주장. 그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내가 뭔가에 대해 말할 때 이게 그냥 내 개인적인 좋고 싫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하는 주장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이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두 번째 원칙. 주장은 반드시 논증하라.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쉬워요. 그냥 다짜고짜 BTS가 세계 최고 그룹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랑요. 네. 나는 BTS가 음악성,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존재하는 그룹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네. 후자는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후자는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증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는 그 기준에는 동의 못해 라거나 아니 그 기준이라면 다른 그룹이 더 낫지 않아? 이렇게 반박하거나 토론할 여지가 생기죠. 근데 전자처럼 근거 없이 주장만 막 던지면 그냥 내 말이 무조건 맞아 하고 우기는 것처럼 들리고 뭐 더 이상 생산적인 대화가 어렵죠. 저자가 어떤 칼럼에서 정부 정책을 개악이라고 막 비판하면서도 정작 왜 그게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지 충분한 근거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서 설득력을 잃었던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원칙. 주제에 집중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왜 이걸 또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에 막 휩쓸리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쓰려던 초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정말 흔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은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삼촌포로. 네, 그렇죠. 저자 본인이 겪었던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 사례가 아주 그냥 딱 좋은 예시인데요. 아메리카노, 커피 논쟁이요? 네. 예전에 정당 활동할 때 어떤 당직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핵심 비판은 이거였어요. 비서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는 거 그거 권위주의적인 행태 아니냐?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비판에 덧붙여서 이런 문장을 넣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메리카노 커피나 마시는 사람은 노동자 문중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식의 문장을요. 엥? 아메리카노랑 노동자 민중이랑 무슨 상관이죠? 바로 그거죠. 앞에 주장, 그러니까 커피 심부름은 권위주의적이다. 이거는 권위주의 비판이라는 글의 원래 주제랑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뒤에 문장은 뭐예요? 아메리카노 커피에 대한 글쓴이 개인의 그냥 부정적인 감정, 뭐랄까 혐오감 이런 게 섞인 주제랑은 아무 상관없는 논점 이탈이라는 거죠. 결국 이 불필요한 문장 하나 때문에 정작 중요했던 권위주의 비판이라는 원래 주제는 막 흐려지고 엉뚱하게 아메리카노는 부르주아 커피인가 아닌가 이 논쟁만 막 불붙었다는 거예요. 아휴, 배가 산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내 감정까지도 약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처음 정했던 주제 그리고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그런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논리적인 글쓰기에서는 감정 조절, 이성적인 제어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이 세 가지 논증의 원칙들, 이걸 당신의 글쓰기나 아니면 중요한 대화 같은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글을 쓰기 전이나 아니면 쓰는 중간중간 그리고 뭐 중요한 발표나 토론 앞두고 잠깐 멈춰서 스스로한테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째,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그냥 내 개인적인 느낌, 내 취향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납득할 수 있게 근거를 대야 하는 주장인가? 취향인가, 주장인가? 네. 그리고 둘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원래 우리가 얘기하려던 핵심 주제랑 진짜 관련이 있는 건가? 혹시나 지금 잠시 딴 길로 새고 있는 건 아닌가?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네. 이 두 가지 질문만 계속 의식해도
당신의 말과 글의 논리성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가 기술이라는 것도 알았고, 독서와 요약으로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것도 또 논증의 원칙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론만 안다고 글이 저절로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핵심은 뭔가요? 네, 맞습니다. 이론은 결국 실전을 통해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글쓰기의 두 번째 철칙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많이 써보는 것,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많이 써보고 비판을 두려워 마라. 네, 아무리 머릿속으로 막 기가 막힌 구상을 하고 와, 이 문장 좋다 이런 걸 떠올려도요. 실제로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펜을 움직여서 써보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 글쓰기 근육은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글쓰기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쓰는 것뿐이다 라고요.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조언이 더 와닿았어요. 솔직히 내가 쓴 글 남한테 보여주고 평가받는 거 그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럼요. 혹시 막 이상하다고 하면 어쩌나 비웃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부터 들고요. 그렇죠. 근데 저자는 바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요. 심지어는 뭐 악의적인 비난이나 댓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플 있잖아요. 네, 악플. 그런 것조차도 내 글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니까요. 물론 뭐 그 비판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피드백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그 열린 태도 자체라는 거죠. 저자 본인의 경험담들이 이 부분을 훨씬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선언문 첫 문장 쓰는데 며칠씩 걸리고 그랬다는 얘기요? 네, 맞아요. 민주화 운동할 때 선언문 첫 문장 쓰는데 진짜 꼬박 사흘 밤낮이 걸렸던 경험? 그리고 뭐 김군태 전 의원 같은 정치 선배들한테 계속 글쓰기 과제 받고 진짜 혹독할 정도로 피드백 받으면서 훈련했던 과정들. 이런 걸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해내는 건 완전 다르구나. 그리고 진짜 안 쓰면 절대로 실력이 안 느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예전에 그 유인물 만들던 동료가 시장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요즘 시대에도 적용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그거 진짜 좋은 사례죠. 독자 반응을 직접 살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유임을 나눠주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바로 구겨서 버리는지 아니면 대충 쓱 보고 버리는지 아니면 하고 꼼꼼히 읽고 주머니에 넣는지 이런 걸 직접 다 관찰하면서 다음 유임을 만들 때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네, 피드백을 바로바로 얻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훨씬 더 넓게 독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를 들어 블로그에 글 올리고 댓글 반응 보는 거,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서 좋아요나 공유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 아니면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익명으로 글 올려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는 거. 이런 게 다 현대판 시장조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글쓰기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핵심, 많이 쓰고 피드백을 구하라. 이걸 당신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완벽한 글을 써야지 이러면서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라. 네, 일단 짧게라도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뭐 하루 3줄짜리 일기여도 좋고요. SNS에 그냥 짧게 남기는 댓글이어도 좋고요. 영화나 책 보고 한두 문장 감상평 쓰는 것도 좋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쓰는 행위 자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용기를 내서 당신이 쓴 글을 믿을 만한 친구나 동료한테 한번 보여주고 솔직한 의견을 구해보세요.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익명으로라도 피드백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좀 쓴소리가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에 이렇게 써봐야겠다 하고 다음 글쓰기에 반영하려고 노력할 때 당신의 글쓰기 근육은 정말 가장 빠르고 단단하게 성장할 겁니다. 네, 오늘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을 쭉 살펴보면서 글쓰기가 더 이상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나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재능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회심 교훈은 이거 아닐까요? 글쓰기는 꾸준한 독서와 요약 훈련,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마지막으로 용기 내서 쓰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익힐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소통 기술이라는 것.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요. 당신의 글쓰기 근육 단련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목록 2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뭔가요? 첫째, 지금 바로 눈에 띄는 아무 기사나 짧은 글 하나를 골라서 핵심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 잊지 마시고요. 둘째, 아주 짧아도 좋으니까 뭐든 써보세요.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라도 좋습니다. 공유하고 피드백을 요청해 보세요. 그게 뭐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어도 좋고 친한 친구여도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드백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겠네요.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나열하는 행위를 넘어서요. 당신의 생각을 더 명료하게 다듬어주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이 글쓰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힘을 키워나가는 여정에 작게나마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